민간주도 주택 공급을 약속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건설주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 급등과 석유 제품 가격 불안정이 계속되며 한국석유관리원이 불법 석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 고덕에서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나옵니다. 주민부동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최근 건설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건설주의 전망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과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 규제 완화,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공급 물량만 전국 250만 호로 엄청난 규모의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주택 공급과 도시정비 사업 규제 완화로 건설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이란 기대감에 최근 건설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대선 전날인 지난 3월 8일과 오늘을 비교하면 현대건설 9.50%, GS건설 9.70%, 대우건설 5.34% 상승했습니다. 바로 전날 GS건설은 장중 49,55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 수익률 대비 견조한 상승을 보인 건설주는 차익 실현 매물에 오늘은 일제히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건설주 가운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강한 면모를 보이는 대형 일군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대표 수혜 건설주로 꼽혔습니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지 위주의 공급이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고, 그러면 건설사들은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 쪽에 강점을 가진 건설사들 위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GS건설에 대해 목표 주가를 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현대건설에 대해선 7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도 현대건설과 GS건설에 대해 각각 6만 1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신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증권업계는 대출 규제 완화로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 리모델링의 수요가 많아져 리모델링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는 한샘, LX 하우시스나 현대리바트 등도 수혜를 볼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니켈 등 핵심 원자재 가격 급등에 발목이 잡힌 모습인데요. 날개 없는 추락일까요?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향후 전망 김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원자재가 폭등이 2차 전지주를 강타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장중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며 시가총액 2위 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삼성 SDI와 LNF, 포스코케미칼도 맥을 못 추긴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니켈 3개월물 가격은 톤당 10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수익성 훼손 우려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유안타증권은 니켈 가격 급등에 대해 수급 상황을 벗어난 다소 비이상적인 상승이라며 2차 전지 업종의 빠른 주가 정상화를 전망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자원 가격 상승에 따른 배터리 체인의 수익성 악화 우려는 산업의 현실과 괴리된 것이라며 4월 실적 시즌을 통해 수익성 악화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삼성증권도 공급망 차질 영향이 1분기 실적에만 국한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낮아진 이익 기대치를 바탕으로 4월 이후 투자 심리 회복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감안하면 저가 매수 기회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교보증권과 DS투자증권은 밸류에이션 완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최근 유가 급등과 석유 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불법 석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특별점검은 오늘부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주유소 등 석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요. 석유관리원은 특별점검 기간 석유 제품 유통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 거래업소 선별점검과 함께 공사장 등 이동 판매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야간, 휴일 등 취약 시간대 검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된 가운데 서울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2020년 5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약세로 돌아선 건데요. 대선이 끝났는데 시장의 관망세는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주택가격은 0.03% 상승했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해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모두 집계한 결과입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하진 않았지만 지난달 상승폭은 전월 대비 크게 둔화한 겁니다. 특히 수도권이 마이너스 0.03%로 3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고 서울은 마이너스 0.04%로 21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등 지방 5대 광역시도 일제히 하락 전환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인 0.66% 하락했는데 전월과 비교하면 낙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이번 달 전국 주택시장은 매수세 및 거래량이 위축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등 다양한 하방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극심한 거래 침체 영향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0.02% 떨어져 2019년 9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1월까지 보합이었던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달엔 마이너스 0.08%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다 금리 인상, 대선 변수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더욱 심화된 거래 절벽이 가격을 끌어낸 걸로 풀이됩니다.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해 시장에 기대감이 싹트고 있지만 실제 정책으로 보여지기 전까진 지금과 같은 관망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당첨만 된다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 서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인 만큼 내일 청약이거든요. 시장이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고 어떤 아파트입니까? 네,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입니다. 당첨만 되면 5년 전 가격에 분양이 가능해 로또 아파트로 불리고 있는데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는 지하 4층, 지상 29층에 20개 동, 전체 1,859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17년 5월 분양에 2019년 12월 입주를 마쳐 당첨 후 분양대금만 치르면 바로 입주도 가능합니다. 교통환경으로는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과 고덕역이 가깝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도 있어 시내외 이동에 유용합니다. 또 교육여건도 괜찮은 편인데요. 인근에 상일여중, 상일여고, 한영중, 한영고, 한영외고, 고1 초등학교, 초중고교가 다 모여 있습니다. 예,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얼핏 들어도 역세권에다 학세권이라는 요즘 신조어들이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순위 청약이 나왔다고 하는데 몇 세대나 나왔고 또 나온 이유는 뭡니까? 네, 이번에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이 가능한 세대수는 전용 면적 83제곱미터의 2가구입니다. 입주 권리를 갖고 있던 2세대에 대한 계약 취소가 이루어진 건데요. 정확한 계약 취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택법상 공급 질서 교란 등의 이유로 계약이 취소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른바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유일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첨만 되면 5년 전 분양가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715동의 2층 매물은 발코니 확장비 등을 포함해 7억 2,500만 원, 709동 26층 매물은 7억 9,400만 원의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현재 단지 내 같은 전용 면적 매물의 호가가 약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만약 당첨만 되면 그 즉시 시세 차익 약 10억 원가량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호갱노노에 따르면 같은 단지 외에도 인근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 자이 등도 16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도 로또라고 불리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바로 무순위 청약이라는 점입니다. 청약 신청은 내일 청약홈에서 가능한데 청약 통장이 따로 필요 없고 지난 11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또 최근 거래가 대비 차익이 10억 원가량인 이른바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불리는 단지입니다. 그만큼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과거에 비슷한 사례 있었잖아요. 사례 때 어땠습니까? 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9년 공덕 SK 리더스뷰 계약 취소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권을 들 수 있는데요.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2가구였다면 공덕 SK 리더스뷰는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한 가구 모집에 무려 4만 7천여 명이 몰렸는데요. 당시 경쟁률은 1대 4만 6,931이었습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인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로또하고 비교를 하긴 하는데 로또에 비해서는 적어도 굉장히 높은 수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묻지마식 청약이 아무래도 나올 것 같잖아요. 그때 주의할 점은 어떤 점입니까? 일단 넣어보고 계약금 마련 못하면 포기하겠다는 생각으로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근 법이 개정돼 무순위 청약에도 재당첨 제한이 생겼는데요. 당첨 시 청약 담청자로 간주돼 10년간 투기 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또 단순 변심, 계약금 미조달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간주됩니다. 또 계약 시 약 7천만 원을 즉시 납부해야 하고 타입별로 잔금 6억 5,200만 원, 7억 1,400만 원을 각각 2개월 내에 완납해야 합니다. 2달 내에 7억 원 준비하는 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선 더더욱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현금 부자들만 유리한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당첨 후 잔금까지 모두 완납해야 하는 기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미리 자금 조달 계획을 잘 세워둘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 기준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40%까지 나옵니다. 때문에 당첨 후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면 5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한 셈입니다. 하지만 직접 거주할 계획이 아니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첨 후 바로 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준 같은 면적 매물의 전세가 시세가 약 7억 5천만 원에 형성돼 있는데요. 잔금뿐만 아니라 분양대금 전체를 전세금을 받아 감당할 수준인 겁니다. 단 이 경우에도 세입자를 빠르게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전세를 내놔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예,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무순위 청약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효성과 효성투자개발법인, 효성 관계자 등은 각각 벌금 5천만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또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자는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여행에 큰 걸림돌이 없어진 셈인데요. 이에 항공사들이 국제선 노선 재취항에 나서며 장거리 운항 준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렸던 항공업계가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며 본격 손님 맞이에 나섭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해제로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터파크 투어가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해외 항공 전체 예약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873%, 전달보다 281% 늘었습니다. 특히 이르면 이번 봄부터 해외 여행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항공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자가격리 조치 해제로 해외여행 심리가 회복되길 바라며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국제선 운항 확대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4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인천, 일본 나고야 노선 운항을 11개월 만인 다음 달 1일 재개합니다. 일본의 주요 노선 운항 횟수도 늘립니다. 오는 27일부터 인천 나리타 노선은 매일 운항으로, 인천 오스카 노선은 주 5회, 인천 후쿠오카 노선은 주 2회로 증편합니다. 다음 달 3일에는 2년 만에 인천 하와이 노선을 재개하며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추가 증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국제선 운항 재개 준비에 나섰습니다. 향후 노선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언제든지 항공기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 수요가 회복되면 좌석을 떼어내 화물기로 바꾼 화물 여객기도 다시 여객기로 개조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153대, 아시아나항공은 80대의 항공기를 보유 중으로 이 중 개조한 화물기는 각각 16대, 7대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까지 러시아행 여객과 화물 운항을 일시 중단합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말까지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톡 노선 여객기 운항과 유럽 노선 화물기의 모스크바 경유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출발 도착 노선과 미주 동부발 노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영공을 피해 우회할 방침입니다. 우회 항로를 경유하게 되면 유럽 노선의 경우 편도 기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45분, 미주 동부 노선은 1시간에서 1시간 40분으로 비행 시간이 각각 늘어날 전망입니다. 식당에서 로봇이 서빙을 대신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요에 배달의 민족이 신규 서빙 로봇 딜리S의 렌탈 서비스를 공식 론칭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10.1인치의 대형 터치스크린. 지난 2월 배달의 민족이 새롭게 내놓은 서빙 로봇 딜리플레이트 S의 얼굴입니다. 해당 스크린에는 점주가 원하는 영상이나 사진 또는 음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은 오늘 SK 쉴더스와 신규 서빙 로봇 딜리 S의 렌탈 서비스를 공식 론칭했습니다. 딜리 S는 기존 서빙 로봇에 비해 자율주행 성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장착됐고 고성능 라이다 및 카메라를 통해 장애물 회피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접객 기능도 높아졌습니다. 서빙 및 크루즈 모드를 모두 지원해 지정된 테이블에 순차적으로 음식을 전달하며 정해진 동선에 따라 반찬과 냅킨도 제공합니다. 점주들은 매장 환경에 따라 슬림 와이드 2가지 라인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봇에 설치된 3단 트레이 높이 또한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앞서 2019년부터 서빙 로봇 렌탈 서비스를 선보인 배민은 전국 500여 개 매장에 630대 정도의 로봇을 공급해왔습니다. 매장에 설치된 로봇은 하루 평균 6시간씩 월 2,000여 건의 서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식업 점주들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자 서빙 로봇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어떤 무인화 솔루션뿐만 아니라 서빙 로봇에 대한 수요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노동 같은 경우에는 좀 로봇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좀 일어나고 현재 30개 정도 매장에서 운영 중인 딜리S는 연내 최소 1,000대 이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식 문화에서 생소한 볼거리였던 서빙 로봇은 인공지능의 세계화 흐름 속에 앞으로 상용화되기까지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금융권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메타버스를 차세대 플랫폼으로 보고 젊은 층인 MZ세대를 유입하기 위해서인데요. 한 가상 공간에선 실제 소비 활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시중은행이 가상 세계에 빠졌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달 21일까지 자체 구축한 메타버스 플랫폼 신한 메타버스 1차 시범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신한 메타버스에선 자신의 캐릭터를 정하고 여러 사용자들과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스퀘어 은행 야구장, GS25 편의점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은행 지점에서 체크카드를 추천받는 등 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가선 실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편의점 매대 앞에 서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상품 구매는 GS 온라인 쇼핑몰로 이어집니다. 신한은행이 이처럼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MZ세대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은행의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NH농협은행도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를 시범 오픈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가상공간 속 독도에서 아바타를 만들어 농사, 낚시, ESG 활동, 임무 수행 등을 하며 가상자산인 도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독도버스는 광복절인 8월 15일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의 KB금융타운 베타 버전을 만들어 가상 영업전과 금융을 접목한 게임을 론칭했습니다. 국민은행은 KB 하상 상담 서비스와 모바일 브랜치 연동, 아빠에게 용돈 조르기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은행권은 지난해만 해도 메타버스 공간을 직원들과 비대면으로 소통하기 위한 채널로 활용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소통 효과가 확인되면서 대국의 소통 창구로 활용폭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특히 메타버스에 친숙한 MZ세대를 포섭해 계좌를 보유한 주거래 고객으로 만드는 등 새로운 대고객 채널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럭셔리 4도어 쿠페 3세대 CLS의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CLS를 출시했습니다. CLS는 2004년 1세대 출시 이후 전 세계 45만 대 이상 판매된 모델로 특히 대한민국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CLS가 많이 팔린 국가입니다. 3세대 CLS 부분 변경 모델은 더욱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과 디지털 요소로 업그레이드된 실내 공간을 통해 4도어 쿠페의 럭셔리한 감성을 담았습니다. 더 뉴 CLS 300D 포매틱에는 국내 CLS 모델 최초로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이번에 더 뉴 CLS 300D 포매틱과 더 뉴 CLS 450 포매틱을 우선 출시하고 추후 고성능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 AMG CLS 53 포매틱 플러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비슷하겠는데요. 낮 동안 서울이 15도, 광주는 23도로 이맘때 기온을 3도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5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하겠는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호흡기 건강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춘천 17도, 대전 1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점차 구름의 양이 늘겠습니다. 한낮 기온 강릉 17도, 울진 16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 낮 기온 부산 20도, 대구 22도로 따스하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주말인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